32살 대기업 세무사였던 윤채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한다던 남편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손을 잡고 그녀를 내쫓았고, 시어머니는 애 못 낳는 며느리라며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절망에 빠진 채 설악산 작은 절에 몸을 숨긴 채원. 그런데 그녀의 손목에 있던 붉은 연꽃 모양의 점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이, 그녀의 인생이,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모두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 한 로펌 회의실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2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유능한 세무사였던 그녀의 인생이 한 장의 서류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갈랐습니다. 빨리 서명해. 질질 끌 생각 마. 남편 오현우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옆에는 채원이 가장 믿었던 친구 유미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않은 채로 채원의 시선이 유미에게 향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10년을 함께한 친구, 자신의 세무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준 단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자신의 남편 품에 안겨 조롱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이제는 윤 세무사라고 불러야 하나? 너무 충격받지 마. 현우 오빠는 원래 내 거였어. 내가 끼어든 거지. 유미의 말에 채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 10년 우정이 배신으로 끝난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애 못 낳는 여편네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이제라도 내보내니 속이 다 후련하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강희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강 여사는 처음부터 평범한 세무사 출신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임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현우 쪽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채원을 탓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재산 분할은 포기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회사 돈 빼돌린 증거도 다 있어. 조용히 나가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현우의 말에 채원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는 다 있어. 내가 유미한테 가르쳐준 회계 수법 그대로 말이야.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 그제야 채원은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알려줬던 세무 전문 지식들, 회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자신을 옭아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능한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10년의 우정, 그리고 쌓아온 커리어까지. 서명을 마치자 강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집에서 내 물건은 다 버렸어. 필요한 거 있으면 쓰레기장에서 찾아봐. 채원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로펌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사진첩과 몇 벌의 옷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를 헤매던 채원은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이 도시에서, 이 모든 배신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설악산행 마지막 버스입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채원은 주저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밤이 깊어가며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차창을 흔들었습니다. 채원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로펌의 세무사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자신의 모습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리라 믿었던 꿈도, 평생의 친구와 함께하리라 여겼던 우정도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는 한적한 산골 마을 어귀에 채원을 내려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폭우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캐리어를 끌고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차가운 빗물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채원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듯 채원은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고색 창연한 일주문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신기하게도 폭풍 우 소리가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웅전에서 한 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은 흠뻑 젖은 채원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님, 비바람을 피할 곳이 필요하신 듯 하군요. 이리 오십시오. 스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채원이 억지로 참았던 감정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과 절망, 상실과 고통,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현명 스님은 채원이 눈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판단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누구나 힘든 파도를 만나지요. 하지만 폭풍은 반드시 지나가고 해는 다시 뜨는 법입니다. 스님은 채원을 작은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옷과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채원은 갈아입고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온기가 몸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을 잤습니다. 빗소리와 목탁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작은 사찰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평안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은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세상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채원은 객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찰 마당에는 은행나무 노란 잎들이 고요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비 온 뒤의 흙내음과 풀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시의 매연과는 전혀 다른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였습니다. 현명 스님은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채원을 보시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잘 주무셨습니까? 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는 것이니까요. 며칠 이곳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채원은 스님을 도와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그녀의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붉은색 연꽃 모양의 모반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이 모반을 어머니는 늘 특별한 표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원 자신도 이 독특한 모반을 자신만의 아름다운 특징으로 여겨왔습니다. 현명 스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채원의 손목에 고정되었고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명상으로 단련된 스님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살님, 그 모반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스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어머니께서는 이것이 제 운명의 표식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현명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스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명 스님은 객실로 돌아가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전화기에는 몇 개 되지 않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윤 집사입니까? 저 현명입니다. 정 회장님께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현명 스님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꽃 표식을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스님은 채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웅전 앞 평상에 마주 앉자 스님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보살님, 혹시 어머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채원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공장 화재 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는 늘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님의 성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수연이었습니다. 회계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정태산 회장이 찾아와 부탁했던 그 이야기, 은인의 딸을 찾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보살님의 운명은 보살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채원은 스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묘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산 아래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여러 대의 차량이 사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채원은 놀라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국빈을 맞이하듯 두 줄로 늘어서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채원은 당황하며 현명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인연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의 운명입니다. 선두 차량에서 품이 있는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오랜 세월 고위직에 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현명 스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큰 스님, 오랜만입니다. 정 회장님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윤 집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 집사는 채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인과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윤채원 씨지요? 정태산 회장님께서 채원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채원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태산 회장이라면 한국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JK그룹의 창립자이자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거목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왜 만나려 하는 것일까? 저를요? 왜 그런 큰 분이 저를 만나려 하시는지. 윤 집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채원은 현명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보십시오. 이것이 보살님의 인연입니다. 부디 맑은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채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손길이 자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채원은 현명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채원은 윤 집사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은은한 향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고 산사의 평온함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채원은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목의 연꽃 모반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운명의 표식이 정말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일까? 차는 밤새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채원의 새로운 인생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서울 중심부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들이 늘어선 거리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넓고 웅장한 저택 앞에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채원은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편의가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아래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정원에는 정갈하게 가꿔진 소나무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윤 집사가 채원을 안내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채원은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과 고가의 도자기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랜 세월 축적된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집사는 채원을 넓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80을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투병 중이라는 소문대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위엄은 여전히 대단했습니다. 반갑네, 채원 양.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재계를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채원은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놀랐겠구나.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의 어머니 이수연 씨는 내 은인이었다. 20여 년 전 우리 그룹의 직물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지. 그때 나도 그곳에 있었는데 내 어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주셨어. 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화재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회계사였어. 정직하고 용감한 분이셨지. 화재 당시 나를 구하시고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려 하셨다.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부탁을 하셨어. 언젠가 연꽃 모반을 가진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되면 부디 도와달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년간 너를 찾았다.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자신을 생각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은혜를 갚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가 이 그룹을 이끌 적임자라고 믿는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내게는 자식이 없다. 평생을 바쳐 JK 그룹을 일궜지만 피부치가 없어. 친인척 중에는 탐욕스러운 자들만 있고 회장은 채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세무사로서 얼마나 뛰어난지 조사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의 평가, 고객들의 신뢰 모두 훌륭했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품이다. 내 어머니처럼 정직하고 강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 회장님, 저는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큰 조직을 이끌어 본 적도 없고 경험은 배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이다. 나는 내게 그것이 있다고 믿는다. 채원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최대 그룹 중 하나의 후계자가 되라는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천천히 해도 된다. 하지만 먼저 그룹을 둘러보거라. 내일 본사에 출근해서 임원들을 만나보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거라. 정 회장은 윤 집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채원 아가씨를 별관 객실로 안내하게. 편히 쉬도록. 화면이 꺼지고 채원은 윤 집사를 따라 별관으로 갔습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객실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채원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증오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른손목에 연꽃 모반을 쓰다듬으며 채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고민한 끝에 채원은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한번 해보자.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정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다음 날 아침 채원은 윤 집사가 준비한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전에 절망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앞둔 전문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는 채원을 강남의 JK 그룹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50층이 넘는 유리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채원에게 쏠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임원층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대형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집사가 문을 열었고 채원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러 쌍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적대감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채원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계의 거물들, 수십 년간 그룹을 함께 일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원이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윤 집사가 그녀를 상석 근처로 안내했고 채원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윤채원 씨입니다. 정태산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후계자 수업 차원에서 이사회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윤 집사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서 의심과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중년 남성이 채원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한태영 부회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정 회장의 먼 친척이자 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련된 외모 뒤로 계산적인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냉정한 인상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아 상무 40대 초반의 그녀는 JK그룹의 최연소 임원이자 운영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채원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태영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재무팀 이상무 발표해 주시죠. 재무 담당 이사가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매출 증가, 이익률 상승, 모든 지표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앉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들을 따라가며 그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부 바이오 단지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바이오 연구단지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지난 2년간 약 3천억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채원은 손에 쥔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사 시절 수없이 검토했던 분식회계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외주 용역비와 컨설팅 비용이 업계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민지아 상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한 부회장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네, 윤채원 씨.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부회장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어조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채원은 침착하게 자료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부 바이오 단지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여기 용역비 항목을 보면 지난 2년간 총 1,20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된 용역사들을 보니 대부분 설립된 지 2년 미만의 신생업체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원은 계속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들이 모두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입니다. 한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윤채원 씨,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라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산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저는 10년간 세무사로 일했습니다. 채원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백 건의 기업 실사를 진행했고 분식회계와 일감 몰아주기 사례들을 다뤄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조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원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용역사들의 사업자 등록 정보, 주주 구성, 실제 사업장 유무를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이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로 흘러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부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민지아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채원 씨의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민 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무 투명성은 그룹의 생명입니다.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저도 이 프로젝트에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윤 씨의 제안대로 독립적인 감사팀을 구성하여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부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로 여겼던 민 상무가 갑자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회장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회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윤 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윤채원 씨에게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윤 집사는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태산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이었습니다. 남부 바이오 단지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됩니다. 감사팀이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모든 자금 집행이 동결됩니다. 채원의 선언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부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경험도 없는 외부인이 감히. 저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채원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태산 회장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그룹의 미래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부회장님, 만약 정당한 사업이었다면 감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부회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는 동안 민지아 상무가 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민 상무의 차가운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태영 부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싸움의 시작점에 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채원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한 부회장과 그의 세력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정의감, 그리고 정태산 회장의 믿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첫 전투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채원은 감사팀과 함께 밤낮 없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영 부회장의 프로젝트를 파헤칠수록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JK그룹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을 기념하는 대규모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행사였고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 집사는 채원에게 단정한 네이비 드레스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채원은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채원은 민지야 상무와 함께 중요한 손님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 사이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채원의 발걸음이 멈췄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현우가 유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였던 강희숙 여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마치 상류층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채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어서 당황스러움이 지나갔습니다. 유미도 채원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희숙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 아니니?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설마 부자라도 꼬시러 온 거야? 채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고 주눅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채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JK그룹의 초대를 받아 손님으로 왔습니다. 유미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JK그룹? 채원아, 무슨 허황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윤채원 씨는 저희 그룹의 특별 고문입니다. 민지야 상무가 차갑게 말하며 채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태산 회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후계자 수업생이기도 합니다. 혹시 윤채원 씨와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민 상무의 날카로운 시선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현우가 채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때 일은 할 말 없어요. 채원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해요.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채원은 더 이상 그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 상무와 함께 자리를 떠나려는데 우연히 현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낯선 남자와 구석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걱정 마. 계획대로 가고 있어. 그 여자가 JK에 들어간 건 예상 밖이었지만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부회장님이 처음부터 그 여자를 감시하라고 심어놓은 거 잊지 마. 결혼도 다 계획의 일부였잖아. 내 역할은 그 여자의 세무 지식을 빼내는 거였고 상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그 여자 생각보다 똑똑해. 만약 과거 일들을 캐내기 시작하면 그럴 리 없어. 증거는 다 없앴으니까. 채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한태영 부회장이 현우를 보낸 것이었다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에게 접근한 타이밍, 유미가 갑자기 친해진 시기, 그리고 이혼을 서두른 이유까지. 채원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파티장을 나와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채원은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힘든 하루였군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채원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K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명함에는 이름도 회사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메일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진실, 한태영의 범죄, 모든 것을요. 왜 저를 돕는 거죠? 제게도 한태영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K는 USB 하나를 채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기초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일했던 직물 공장의 화재,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태영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한태영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K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채원은 손에 쥔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한태영의 범죄, 자신의 결혼까지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USB를 가방에 넣고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고 한태영의 가면을 벗길 복수자였습니다. 챕터 6. IT 전문가 K와 디지털 증거의 확보. 그날 밤 채원은 숙소로 돌아와 K가 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녀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USB에는 20년 전 직물 공장 화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서 보고서,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의 보안 시스템 로그였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전 누군가가 공장의 전기 제어 시스템에 불법 접근했다. IP 추적 결과 한태영의 사무실 컴퓨터였다. K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채원은 손을 떨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은 K의 이메일로 연락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답장이 왔고 서울 외곽의 한 카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채원은 윤 집사에게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K가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K가 채원에게 커피를 권했습니다. 채원은 마주 앉으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누구죠? 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도현입니다. 전직 사이버 수사대 소속이었고 지금은 프리랜서 IT 보안 전문가입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 JK그룹의 협력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한태영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태영은 제 아버지에게 거짓 계약을 맺게 하고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거군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족했어요. 한태영은 너무 강력하고 주변에 세력이 많으니까요. 도연은 채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정태산 회장의 후원을 받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 당신이라면 한태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 도우려는 거군요. 서로 돕는 겁니다. 저는 IT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은 그것을 법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채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연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좋아요. 함께하죠.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증거를 더 찾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이 될 겁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꺼내 지도를 펼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일했던 직물 공장 건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폐쇄되긴 했지만 완전히 철거되지는 않았어요. 그곳 지하에 옛 서버실이 있습니다. 서버실이요? 네. 20년 전에도 공장은 기본적인 전산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출입 기록, 보안 카메라, 그런 것들이요. 만약 그 서버가 아직 남아 있다면 화재 당일의 디지털 증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죠? 오늘 밤이 좋겠습니다. 주말이라 경비가 적을 겁니다. 그날 밤 채원과 도연은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들, 모든 것이 황폐했습니다. 도연은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불안정합니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 그들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에 낡은 철문이 있었고 그 안이 서버실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도연은 먼지투성이 서버 렉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이 좋네요. 하드디스크들이 아직 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자신의 장비에 연결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습니다. 데이터 복구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20분 후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습니다. 화면에 20년 전 날짜의 로그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의 기록이었습니다. 보세요. 화재 발생 1시간 전 누군가가 공장의 전기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했습니다. 과부하를 일으켜서 합선을 유도한 거죠. 누가 한 거죠? IP 주소를 추적하면 한태영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도연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나빴지만 화재 직전 한태영이 공장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성은 복구할 수 없지만 립리딩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기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한태영의 치밀한 범죄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직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한태영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발견한 거겠죠. 한태영의 비리를. 맞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회계 담당이었으니까요. 아마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찾았을 겁니다. 채원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 중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일기장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수첩이 있어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 곳에 백업해 두겠습니다.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당신에게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한태영을 옥죄는 올가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채원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을 찾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 회계장부의 일부였습니다. 채원은 세무사의 눈으로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밤새 수첩을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발견했던 한태영의 범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채원의 차례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윤 집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산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원은 서둘러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주요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회장의 침실로 들어서자 정태산 회장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더욱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을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채원아,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채원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만난 분이었지만 정 회장은 채원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다. 회장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낸 것을 보고 가니 여한이 없구나. 한태영의 비리를 밝혀낸 것 잘했다. 회장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놈은 교활했거든. 내가 해낸 거야, 채원아. 회장은 윤 집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윤 집사는 붉은 비단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옥으로 만든 도장이 나타났습니다. 용이 조각된 JK그룹의 최고 법인 인감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게 넘긴다. 이것은 그룹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회장님,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다. 채원아, 내가 이 그룹을 이끌어라. 정의롭게, 올바르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채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재 컴퓨터에 영상을 남겨뒀다. 비밀번호는 내 어머니 생일이다. 혼자 보거라. 회장님, 민지아를 믿어라. 그 아이는 내 편이다. 처음부터 내가 심어둔 사람이야. 한태영을 감시하라고. 채원은 놀라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아 상무가 처음부터 정 회장의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조심해라. 한태영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놈이 움직일 거야. 회장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다가왔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채원아, 내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 내가 완성해다오. 부탁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정태산 회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에서 길고 단조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채원은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 소용없었습니다. 정태산 회장이 운명하셨습니다. 방 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윤 집사는 눈물을 닦았고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원은 회장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은인이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 채원은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잠시 후 주요 임원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태영 부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지아 상무도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는 진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채원은 회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민 상무가 자신의 동맹이라는 것을.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영상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고 정태산 회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몇 주 전에 미리 녹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채원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에게 미안하다.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회장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태영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룹을 노려왔는지, 어떻게 세력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채원의 어머니가 왜 죽어야 했는지. 내 어머니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한태영의 비리를 밝히려 했지. 하지만 그놈이 먼저 손을 썼어. 화재로 위장한 살인이었다. 채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증거가 없어서 그놈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너를 기다렸다. 내 어머니의 딸을, 정의를 실현할 사람을. 회장은 채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지아를 믿어라. 그 아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사람이다. 한태영이 그녀를 자기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내 첩자였어. 그리고 회장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게 준 도장을 지켜라. 그것이 내 권력의 원천이다. 한태영이 빼앗으려 할 것이다. 조심해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채원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유언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채원은 옥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무기였습니다. 복도에서 민지아 상무를 만났습니다. 채원은 그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상무님,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민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네.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태영을 무너뜨립시다. 두 여자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과 민지아는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태영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산 회장의 장례식이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한태영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태산 회장의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태영 부회장은 주상주를 자처하며 모든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채원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정 회장의 유언이 공개될 것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참석했고 한태영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태산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그룹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채원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었고 그룹의 경영권과 지분은 채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한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신 유언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부회장님, 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여기 의사들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채원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직물 공장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영상입니다.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되었습니다. 영상에서 한태영이 공장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방화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누가 이런... 조작이 아닙니다. 도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도연입니다. 이 영상의 진위를 분석했고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여기 당시 전기 시스템 로그가 있습니다. 도연은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전 한태영 부회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공장의 전기 제어 시스템에 불법 접근했습니다. 과부하를 유발하여 화재를 일으킨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지아 상무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한태영 부회장의 모든 불법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분식회계, 자금 세탁, 일감 몰아주기,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태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그의 측근들조차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태영 씨 살인교사, 방화,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태영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한태영이 채원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도 너도 다 방해만 하고. 제 어머니는 정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채원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한태영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채원은 일어나서 모든 이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JK그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채원은 옥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태산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저 윤채원이 이 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점차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채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민지아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아직 회장님이라고 부르기엔 이릅니다. 아닙니다.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채원은 정식으로 JK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은 조촐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직원들, 협력사 대표들, 그리고 언론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채원은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신 정태산 회장님, 그리고 함께 싸워준 동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JK그룹은 이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투명한 경영, 공정한 거래,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채원은 옥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이자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채원은 혼자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넓은 책상, 큰 창문, 그리고 서울을 내려다보는 전망.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밝은 미소가 채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았어요. 채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른손목에 연꽃 모반을 쓰다듬으며 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반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책임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JK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이뤘습니다.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청산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감소했지만 곧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원은 회장실에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아 부회장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주주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꿈을 이뤄갈 팀이 있었습니다. 가끔 채원은 옛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오현우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강희숙 여사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채원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에 대한 증오는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원은 봉은사 외곽의 사찰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명 스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보살님 오셨군요. 스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스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요.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보살님이 스스로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대웅전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산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행복하십니까? 스님의 질문에 채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스님. 완전하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니까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채원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처럼 절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채원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채원은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 딸 채원아, 엄마가 지키지 못한 정의를 내가 이어주길 바란다. 항상 올바른 길을 걷고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다오. 사랑한다. 채원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채원은 오른손목에 연꽃 모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그녀도 어둠을 겪었지만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연꽃은 완전히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주변에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윤채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배신에서 신뢰로, 그리고 상실에서 성취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의지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JK그룹 회장실,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와 이뤄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꽃은 피어났고 그 빛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